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환관들이죠. 가난과 굶주림 앞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포기해야 했던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환관의 삶을 통해 그 참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8살 소년의 눈앞에 놓인 선택지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배고픔이 매일 밤 찾아와 온 가족을 괴롭혔죠.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고 여동생은 영양실조로 날마다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금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죠. 황제를 모시고 비단 옷을 입고 금은보화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황관이 되어야만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황관이라도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이죠. 8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는 지옥도 천국처럼 보이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거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었고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피냄새와 매운 연기로 가득했고 온몸이 벌에 쏘이는 것처럼 아팠죠. 거술사는 소년의 다리를 묶고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렸습니다. 마취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칼과 그릇 하나만 있을 뿐이었죠. 수술이 시작되자 세상이 고통으로 폭발했습니다. 번개가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아픔이었죠. 소년은 나무 막대기를 너무 세게 물어서 이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피가 흘러나오면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대나무 마개가 상처 부위에 끼워지면서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거술사는 차갑게 말했죠. 사흘 안에 소변을 보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황관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은 석회가루와 함께 항아리에 보관되었습니다. 환관이 죽을 때 함께 묻어야 내세에서 온전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거술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다시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승에서 암컷 노새가 될 거라고 말이죠. 죽음조차 잔인한 농담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10살이 된 소년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출혈이나 간염으로 죽어나갔지만 그는 운 좋게 버텨냈죠. 하지만 몸만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남성으로서의 모든 가능성도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아내를 맞이할 수도 없고 아이들과 웃으며 놀 수도 없게 되었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대문을 처음 통과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금빛 장식들이 눈부셨지만 공기는 제스민 향과 땀 냄새로 무거웠죠. 수술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가끔 소변이 새어나왔습니다. 나이 많은 환관들은 그런 그를 보고 물주머니 소년이라고 놀렸죠. 이곳은 궁전이 아니라 꿈을 짓밟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후궁들의 방 청소였습니다. 묶인 발로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고 눈은 겪은 고통 때문에 움푹 패여 있었죠. 후궁들 역시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숨소리가 크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잘못된 시선을 보냈다고 상자에 갇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도 환관에게는 침을 뱉었습니다. 가장 낮은 존재로 여겼던 거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동이를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손은 마른 돼지처럼 갈라졌고 물 한 방울이라도 엎지르면 대나무 몽둥이가 머리를 내려쳤죠. 게으름을 피우면 옷장 같은 좁은 곳에 갇혀서 굶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위 환관들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꿈꾸었지만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그때의 그는 그저 망가진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15세가 되면서 조금씩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황제의 차를 따르는 일을 맡게 되었고 승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날카로운 눈을 가진 후궁 메이는 궁중의 비밀들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준비도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미소 뒤에는 칼날이 숨어 있고 모든 친절 뒤에는 피의 냄새가 났죠. 후궁의 가마를 나르는 임무를 맡았을 때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둘 다 못에 던져져 물고기 먹이가 될 게 뻔했습니다. 발을 헛디뎌 가마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마치 그녀를 못으로 밀어 넣으려 한 것처럼 비명을 질러댔죠. 그녀도 자신만큼이나 무서워하고 있었겠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보석을 닦아주겠다고, 방을 깨끗이 치워주겠다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빌었죠. 그녀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 권력을 누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물고기 먹이로 던져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어제 누군가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15세 황관의 삶은 부서지기 쉬운 체스말과 같았습니다. 축축한 옷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더 이상 바닥만 닦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죠. 촛불 아래에서 쌀종이에 명령서를 적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음모와 배신의 소문들을 엿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무서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눈에 띄다는 것은 나를 죽여달라는 표지판을 단 것과 같았습니다. 황제의 심부름꾼 이는 그의 승진을 시기했죠. 연회에서 일부러 부딪혀서 후궁의 비단옷에 술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반역이라고 소리쳤고 웃으면서도 분노에 가득 차 있었죠. 훔친 옥도장을 침상에 넣어두는 함정도 설치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곰팡이와 죽음의 냄새가 공기를 질식시켰죠. 황태우의 얼굴은 조각된 대리석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창의적인 방법을 써서 고문하겠다고 위협했죠. 그런데 3번의 숙청을 견뎌낸 후궁 메이가 증거를 고위 환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도운 것이었죠. 고위 환관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고 심부름꾼 이는 개처럼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모든 승리는 단지 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죠.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지만 놓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자비란 그들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47번 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 한때 자신이 관리했던 바닥을 다시 닦아야 했죠. 후궁들이 진흙처럼 그를 짓밟았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들만의 잔인한 위로였던 거죠. 그들의 비명소리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피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20세가 되어서는 기계의 완벽한 부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의 후궁들을 장부처럼 관리했죠. 생리 주기를 추적하고 황제의 방문 일정을 잡고 불만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침을 뱉던 후궁들이 이제는 그의 호의를 구걸했어요. 그들의 속삭임은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가시처럼 날카로웠죠. 황제의 시선은 단두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를 믿는 이유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남자도 아닌 남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권력이란 올가미가 되기 전까지만 달콤한 법입니다. 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오래된 문짝처럼 삐걱거렸습니다. 펜은 궁전의 먼지 때문에 피를 토해냈죠. 축축한 옷은
끊임없는 수치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황제가 쿠데타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뱀 같은 눈을 가진 황관이 그의 이름을 암살 목록에 올려놓았다고 속삭였죠. 황제 앞에 끌려갔을 때는 신뢰받는 고문이 아니라 9번째 용의자로서였습니다. 네 가치를 증명하라며 귀족들을 감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귀족의 반역 편지를 폭로했지만 황제는 오히려 그를 강등시켰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수술 때 보관해둔 그의 성기가 정화 과정에서 불타버린 거였어요. 그것들이 없다면 내세에서 온전한 몸을 가질 수 없다고 믿어졌죠. 남성성도 없고 평화도 없고 단지 재로 만들어진 유령이 될 뿐이었습니다. 25세에 다시 47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넓은 바닥을 다시 닦아야 했어요. 뱀눈 황관은 매일 지나가면서 칼날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파괴한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죠. 젊은 황관들은 그가 한때 톱니바퀴들 사이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못했고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메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달에 잘못된 귀족 근처에서 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죠. 그녀의 뼈는 궁전 정원의 거름이 되어 또 다른 잊혀진 불꽃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채 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수치심이 마지막 숨을 막았어요. 열병도 없고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조용히 쓰러진 것뿐이었죠. 몸은 부서진 인형처럼 웅크려 있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관치고는 특이한 나이였어요. 대부분은 죽거나 승진했는데 그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워져 버린 것뿐이었죠. 궁전은 독이 든 시계처럼 째깍거렸고 새로운 소년들이 기계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악역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전사의 영광을 꿈꾸던 8살 배고픈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전부였을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권력의 기계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끔찍한 시스템이었죠. 마지막 청나라 황관은 1996년에 사망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성기는 내세를 위해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문화대혁명 때 불에 타버렸죠. 영원히 암컷 노새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는 천국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혹독한 법이니까요. 가난이 만들어낸 선택, 생존이 요구한 희생, 그리고 권력이 남긴 상처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인류 역사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환관 제도는 단순히 궁정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가장 약한 자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고, 결국 맞이하게 된 현실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